자, 219페이지. 지금 근저당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한번 보고요. 먼저 양가로 2번에 저당권의 효력 볼 거예요, 효력. 범위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적문의 범위 358페이지 8조. 저당권의 효력은 이제 그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그 부동산에 부합된 종물에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다가 했지만 여기에 있는 부합물하고 여기에 있는 종물에도 뭐 당연히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또 물론 이제 이게 싫으면요. 이게 싫으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로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즉 한마디로 뭐죠? 부합물과 종물을 배제한다는 약정할 수 있어요. 이걸 또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이 얘기가 단서가 중요합니다. 단서가. 부합물, 종물을 배제하겠다 약정. 그리고 자 359조 과실. 원래 저당권은 과실주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효력은 그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압류를 하는 마당에 그 설정자는 설정자가 그 수취할 과실, 장래에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미치지 않지만 내가 압류가 되면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행법 배울 때 임의경매 같은 거 할 때 압류가 되면 미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만약에 그 물건에 대해서 또 누가 샀을 거 아니에요? 저당 물건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저당 물건에 대한 산 사람, 소유권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뭐죠?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그런 제함자에 대해서는 내가 압류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당 물건인 땅이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지상권자가 들어오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압류했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부터 되는 것이지, 그죠? 그입니다. 그래서 통지하지 않으면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통지하지 않으면 과실권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사실 아까 그 물상대의에서 이제 이게 370조라는 조문이 물상대의 조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214조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342조라는 말 나오죠. 이 342조가 아까 질물에 대해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질권에 대해서 질물의 목적물이 그 멸실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질물 대신에 받게 될, 그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위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저당권에 대위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그 저당 목적물이 멸실이 돼서 더 이상 취급할 수 없다는 말을 해요.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설정자가 그로 인해서 받을 금전, 물건의 인도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원래 교환가치, 그 물건에 대한 교환가치가 바뀐 변형물이죠. 따라서 그러한 권리에도 저당권이 당연히 미치도록 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따라서 주로 물상대의는 그 담보물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수용. 주로 이제 그 내가 토지에 대해서 설정했다면 저당권자죠. 그래서 이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주로 이제 사례에서는 뭐죠? 토지 수용이죠. 수용. 그래서 주로 토지 부담금에 대해서 물상대의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기부에 보면은 예컨대 A라는 소유권자에 대해서 여기 갑이, 이건 이제 소유권은 아니고 저당권은 아니고 갑이 내가 저당권자예요. 그러면 이 의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수용이 되면은 당연히 토지 수용이 되면요, 이 등기는 이제 다 말소가 될 거 아니에요, 수용으로. 그죠?
뭐 소유 이거 갖고 나왔겠죠 이게 이거가.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소유자는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는 결국에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수용 보상금의 채권으로 금전 채권으로 이 물건이 채권으로 이렇게 변형됐죠. 이렇게 변형. 이게 변형물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변형물에 대해서도 대의할 수 있다는 근거가 370조 있지 않느냐. 그래서 370조에 의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그 변형물에 대해서 물상 대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물상 대의의 방법은 배웠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스스로 압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압류한 거에 대해서 그죠? 배당 요구하거나.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상금 화자보상금이죠. 판례도 그 저당 목적물이 소실돼서 그 설정자가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했을 때 그 보험금 청구권도 저당 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이다.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다 대신 받는 거죠. 물상 대의를 할 수 있다. 대신 받지만 그건 물적 권리에서 받는 거다. 그런 것이 이제 판례다. 자, 그거는 비슷한 게 또 비슷한 거. 만약에 똑같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내가 저당권을 잡았어요. 다음 페이지죠. 그러면 그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다면 그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전세권이 아니고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남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당권자는 그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의를 할 수 있다. 이것이 판례다. 자, 이런 물상대의권의 행사는 다만 이제 우리 세 가지 중요한데 첫째는 그 설정자가 받을 금전과 물건에 대해서 빨리 압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또 채무자가 설정자가 받아가기 전에 내가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 금전과 기타 물건에 대해서 그 지급받기 전에 인도받기 전에 내가 먼저 압류해야 된다. 물론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나는 그냥 저당권자는 물상대권자는 그냥 배당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된다. 그래서 압류하거나 남이 압류했다면 나는 배당 요구할 수 있죠. 물론 이때 물상대의 압류는 그렇지만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때 물상대의 압류는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압류해야 되지 배당 요구 종기 후에 압류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것은 토지 보상 공탁의 경우에 그 제함 채무자가 적어도 압류 관련 공탁한 다음에 사유 신고 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 이제 우리가 공탁을 배우니까 좀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죠. 아까 봤듯이 여기 소유자가 A라는 소유자입니다. 물론 이때 저당권자로서 K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당권자는 내가 이제 이 땅에 수용됐어요. 수용이. 그럼 소유자는 그죠? 그 사업시행자 알겠죠? 사업시행자에게 그런데 토지 보상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2억이 나온다. 그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나이가 2억을 했다 하더라도 이 땅이 소멸되면은 이 보상금에 대해서 별도로 자기가 압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의 채권자 갑이 만약에 압류를 했다. 그죠? 그러면 이 A의 채권자 이 갑이라는 사람 또 다른 채권자 갑이 이 보상금 토지 보상금 그죠? 채무자에게 국가에게 압류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압류에 따라서 공탁을 합니다. 공탁하고 이 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압류가 이러이러한 압류가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사유 신고를 합니다. 즉 압류에 따른 집행이 들어가니까 이때 공탁은 집행공탁이고 집행공탁에 따라서 사유 신고합니다.
그죠? 248조에 따라서 민지법. 사유신고를 나서 먼저 결국에 배당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청주법원이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청주법원에서 날라온 압류에 따라서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하면 이 청주법원에서 배당을 정합니다.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 K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사유신고를 한 게 만약에 이게 압류를 하고 자 압류는 뭐 7월 5일이었다. 근데 사유신고가 만약에 8월 15일이다. 예를 들면 보통 같이 하겠지만 뭐 여러 개 압류가 들어온 바람에 사유신고가 이때 했다. 그죠? 압류가 뭐 한 수십 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이 기간은 뭐죠? 사실은 채권 배당에서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 채권 배당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유신고 후에 압류가 들어오면 그때는 돈을 못 받습니다. 요때까지 들어온 사람은 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적어도 아무리 물상 권리가 있다, 우선권이 있더라도 얘는 이 제함채무자의 사유신고 전까지 8월 15일까지 압류를 해야지 압류를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를 지나서 했으면 못 받는 거죠.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례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압류 추심하고 소유자가 채무자고 점점할 때 제함 채무자가 공탁과 사유 신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그 아무리 저당권자의 무상대입권자라도 저당물의 변형물인 그 수용보상금 채권의 배당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우선 변제권을 상실해야 합니다. 그죠? 왜? 이미 배당 요구 종기니까. 따라서 그것은 다른 채권자가 돈을 다 받아갔더라도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래요. 그 사람한테는 그건 법률에 받은 것이지 자기가 받을 거 받아간 것이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따라서 결국에는 배당금도 못 받고 부당이득도 못 받고 자기는 그죠? 여기서 따라서 이 저당권자 되게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얘기예요. 2009년도 5월 14일 판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당권자가 그 물상대입권의 행사로서 금전과 물건에 대해서 인도를 압류하기 전에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건 보세요. 아까 여기는 자 보세요. 여기는 얘가 배당 요구를 못하는 바람에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간 거야. 그죠? 받아갔어.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보통 이제 뭐 나갔다 오는 사이에 땅이 수용됐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갔다 왔더니 된 건지 뭐 물어보니까 자기 저당권 등이 날라갔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토지 수용이 돼가지고 이 돈을 뭐죠? 당연히 토지보상금은 뭐죠? 토지보상금 누구 줄 거예요? 줬대 A를. 그러면 이 토지보상금을 원래 주기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얘 줬대요. 그러면 아까 얘들한테 대한 돈은 부당이득은 아니지만 이놈한테 준 거는 달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얘한테 준 거는. 그게 이제 여기에요. 그래서 거기 소유자에 대해서 돈 합치고 부당이득에 반한 의무를 부담하냐. 소유자가. 됐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쭉. 자, 저당권자는 그 목적이 된 그 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서 저당 목적은 소유자가 받은 그 목적물에 가름해서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물상대할 수 있지만 다만 그 지급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물건에 있는 종을 압류하기 전에 그 소유자가 동남치세요. 소유자가 그 인도 청구권에 의해서 금원을 수령했다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입권은 행사할 수 없죠. 그러면 돈 나갔으니까. 이 경우에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저당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에 상실한 손해를 입은 반면에 소유자는 저당권의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래 저당권자에게 그 목적물의 교환 가치에 양보할 지위에 있다가 마치 저당권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대가를 취득을 한 것이다. 그러면 그때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한도의 피담보 채권액 아까 2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줘야 된다. 이쪽은 못 주지만 이쪽은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저당권자가 채권을 받는 방법. 저당권자가 채권을 받는 방법은 그건 당연히 경매죠, 뭐 경매, 그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363조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해요. 그 저당 목적물을 산 사람도, 자,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그죠? 어차피 경매를 또 넣을 수 있다는 것도 나오고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아까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거기 보세요. 제목 개념에. 자,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그 일단은 채무가 얼마냐만 정합니다. 다시 볼까요? 자, 221페이지. 아니, 너무 그냥 그대로 보세요. 221페이지. 예, 221페이지. 예. 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확정 시기. 근저당권은 일단 채무의 최고액만 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채무가 얼마가 될 거라는 것은 확정은 장래에 서로 설정을 보류합니다. 따라서 이 확정될 때까지 앞으로 5년이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 5년 내까지는 채무가 다 갚거나 또 이전하거나 이런 것들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래는요, 보세요. 원래는 채권이 있어야만이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이 100만 원, 그러면 저당권도 100만 원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저당권의 부종성입니다. 채권이 없는데 저당권이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종성의 예외입니다. 채권이 없어도요, 저당권은 10억 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빌리고 그냥 100억 올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도 주위에서 돈 달라고 그래. 그러면요, 내가 돈 많이 벌었어. 돈 달라고 그래. 그러면 등기부에다가 100억 써놓고 돈 한 푼도 안 빌려. 한 푼도 안 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자담자는요, 저 사람 빚이 100억인가 봐. 100억일지 아닌지 모르지. 그죠? 네, 그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근저당권은요, 채권의 발생, 소멸, 갚았다가 줄었다, 반복하다가 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어느 시점에 채무가 곧 그만큼만 채권의 범위에서 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과 소멸에 대한 부종성의 예외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정이 언제 됩니까? 확정은 일단은 서로 약정, 저기 2번처럼 결산기가 도래하면 되겠지만, 실상은 돈을 못 갚을 때 되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은행에서 돈을 더 못 갚을 때 되면 누가 돈 주겠어. 끝나는 거지. 확정이지. 그죠? 따라서 주로 채무자가 파산 선고되거나 3번처럼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때가 만약에 10억, 최고액이 10억이지만 경매 신청했다가 5억이야. 그럼 경매 신청한 때 그때의 5억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제 3번에 만약에 경매 신청을 할 때 했다가 취하래요. 자, 취하를 해도 5억이라는 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확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하를 한다면 다시 2억을 빌려줘도 그 2억은 담보 없는 채권이 되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정은 경매 신청 시다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5번인데 만약에 그 A라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있다. 어떤 후순위 거기 후순위 그 전세권자를 그냥 마찬가지인데 고치세요. 전세권자를 저당권자로 고치세요. 뭐 그때 말이죠. 갑자기 저당권 얘기하다가 잘 이건 뭐 5번은 많이 배웠죠. 집행법에서. 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확정 시기가 언제까지? 매수인의 경락대금 완납 시까지를 쭉 뒤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1이 있고 A2가 있어요. 그러면 A1이 서순이야. 그러면 A1이 경매 신청할 때 이때 경매 신청할 때 바로 확정되지만 A2가 할 때는요. A2가 경매할 때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고 언제죠? 대금 지급 시. 왜냐하면 경락대금이 다 지급되면요.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 소멸되는 시기이죠. 이때 소멸되니까 A1은 그때 가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5번이고요. 물론 이제 4번에 기간 만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최근의 판례에 그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즉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할 때, 그때도 합병도 하나 있다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후순위 저당권자가 아까 나왔죠? 항상 후순위가 잘 나오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신청할 때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은 후순위 경매 신청 시가 아니고 대금 완납 시다. 틀린 얘기죠. 자, 우리가 2010년도 판례입니다. 자, 물상보증인은 이제 우리가 채무자가 아니죠. 일단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그 저당권의 채무자가 그 합병으로 소멸됐네요. 그랬을 때 물상보증인이 오거나 그 합병 전에 건데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함자가 그 합병 후 존속회사 신설회사를 위해서 설정 계약을 존속하기로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합병 당시에 더 이상 그죠? 그 진행할 필요 없으니까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는 것이다. 볼까요? 왜 보세요? 이게냐면 이렇게 원래 물상보증인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자, 소유자가 있고요. 갑이 있습니다. 근데 갑이 여기 이제 보면 을구에 자 을구에겠죠. 이거 갑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K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상 채무자가 갑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갑이 아니고 을이죠. 을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을회사의 채무를 뭐 대표가 개인이 그저 담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합병을 하는 바람에 다른 회사하고 해가지고 흡수된 거야. 흡수됐어. 그래서 소멸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또 어차피 저당권 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죠. 넘어갈 수 있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합판으로. 그러면 이제 이 K라는 사람은 일단 이 먼저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이 소유권이 넘어가도 어차피 이 사람은 안고 넘어가니까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승계를 하는 문제가 들어왔나 봐요. 보세요. 밑에 그 물상보증이 설정한 그 저작권의 채무자가 소멸합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합병에 배웠어요. 회사 합병에서 그 합병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그 합병의 효과로서 채무자의 기본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물상보증인이 그 존속회사나 그 신설회사의 그 설정 계약에 대해서 그 존속시키기로 동의. 그러니까 이때 물상보증인이 보세요. 이 을회사하고 만약에 병회사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요건 흡수했어요. 그죠? 병이. 그러면 요 계약상의 지위를 그죠?
그대로 이어받겠다라고, 그죠? 이어받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 물상보증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죠? 역계산 지위를. 그죠? 보세요. 그러면, 따라서 그 설정 계약을 존속시키는데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그 합병 후에도 기본 은행에서는 저당권의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합병을 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한 동의가 없는 때는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면 저당권은 확정된 피담보 채무로서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승계된, 그죠? 그 승계된 채무만 담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합병 후에 따른 존속회사나 신설회사 채무는 그 저당권을 더 이상 담보하지는 않는 거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우리가 합병 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지함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보세요. 이 채무자가 만약에 이것이 이 흡수합병했을 때 얘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주면 나중에 집행을 용이한데 이 채무자가 계속 이 상태에서, 그죠? 둘이 합병하면서 예컨대 이 채무가 10억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 을회사를 병이 흡수했겠죠. 흡수하면서 이 채무도 내가 10억을 흡수할 것이다 라고 했겠죠. 근데 나중에 가히 보니까 이 둘이 이걸 흡수하면서 10억은커녕 5억밖에 흡수 안 해. 그러면 자기는 뭐요? 얘가 계속 이자를 안 내고 하면 자기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동의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동의 안 하면요. 얘도 이자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뭐, 경매 넣어야겠죠. 그죠? 이쪽은 또 그러겠죠. 이쪽에서는 너무하다 왜 경매 넣느냐 그러겠지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막이 있지만 우리는 최근 판례는 합병도 확정된 게 하나 나왔구나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 채무자가 있고요. 또 설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자가 있어요.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맞아요. 그런데 채무자하고 설정자는 다를 수 있죠. 그죠? 이건 물상보증일 수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저당권자도 제3자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고 부인 앞으로 하는 거야. 저당권은. 그죠? 이렇게 저당권자하고 채권자를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죠. 그래서 거기 제3자 명의로 우리가 설정 등기가 유효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매대금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하면서 소유권 등기를 매수인에게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저당권자를 매도인으로 지정하는 제3자로 하고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그것이 무효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요. 제일 많죠. 많이 합니다. 그죠? 자, 매도인이 원래는 매수인이 저당권을 그죠? 잡아야 되는데 그죠? 지금 그죠? 지금 이 두 사람이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보세요. 다수견에 저당권은 채권담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채권자와 저당권은 동일해야 된다. 그런데 제3자를 저당권 명의라는 설정은 그 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채권자, 채무자, 3자 한마디로 써놓으세요. 3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채권 양도 제함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 채권 관계 형성 등 하여튼 그 어떤 방법이든 제함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가 보여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제3자 명의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 채무자가 이게 매도인이고요. 이거예요. 이게 아마 중개사 팔릴 거야, 아마. 좀 중개사가 껴요, 보통. 끼면 보통 중개사가 끼면요, 중개인은 계약을 또 해야 된다니까. 항상 돈이 없어, 매수인은. 모자라나요? 모자라니까, 야, 그러면 내가 5억을 빌려줄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매도인이 이 땅을 갖다 얘한테 넘길 수는 없잖아요? 넘기지 말고, 일단 당신이 매도인을 해. 저당권은 매도인이 지정하는, 주로 이거는 이제 중개사의 부인이, 중개사가 본인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중개사가 본인이 들어오니까 이상하니까, 야, 제가 중개사가 돈을 대주고, 오고 대주고, 저당권자를 이렇게 K화를 해놓은 거죠. 매도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그죠? 그러면 일단, 매도인 소유였다가, 그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넘기지만, 일단 매도인 앞으로 저당권이 되어 있는 거죠. 저당권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저당권 잡아가지고, 저당권자는 이제 중개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 거.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채권자인데, 그죠? 매매대금 주고, 저당권은 저 잡고. 그러니까 채권자가 저당권자와 다르죠. 원래 채권자 저당권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3자 간의 계약을 해야 된다. 그죠? 네. 그죠? 그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한적 유효한 겁니다. 결론, 그래서 3자 간의 계약일 때는 된다는 판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나중에 보게 된 제한자 연계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끝으로 이제 법정 지상권 볼까요?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이거 뭐 아주 너무 유명한 조문이죠. 그래서 너무 유명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저당권 임의경매죠. 임의경매 첫째. 저당권 그러면요, 우리가 임의경매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저당 물건이 돈을 안 줘서 경매를 합니다. 그러면 저당 물건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할 때는, 그죠? 그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준다. 그죠? 예. 그리고 지료는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그죠? 한마디로, 저당권이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될 때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당권이 이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으니까 보세요. 우리가 저당권에 대해서 만약 저당 토지예요, 토지. 이 토지가 경매되는데 항상 은행이죠, K. 저당권자는 이 토지가 경매됨으로써 건물이 아마도 타인 건물이지, 내 건물이 아니고, 그죠? 토지하고 별개죠. 건물이
없는 땅이 더 비싸겠죠. 남 땅이 있으니,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K라는 사람은 일단은 건물이 없다면 당연히 토지 전부 팔고 끝나는 건데 처음부터 은행에서 설정할 당시에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건물이 있는 땅을 알고 설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이 없는 땅에서 설정했더라면 5억에 줄 거를 얘는 2억에 줬겠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당연히 설정 당시에 건물을 샀다면 그때는 당연히 이 건물은 땅에 대한 권리 주겠다, 그죠? 그래서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그 근거는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잘 안 돌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가, 자, 저당권이 있고요, 토지입니다. 지금부터. 자, 자, 토지에 저당권이 있고요. 이 위에 다 설정 당시엔 건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신축합니다. 제일 많죠. 땅에다가 돈 빌려가지고 돈 빌린 다음에 건물을 신축해. 이 건물은요, 법정 지상권이 없습니다. 없죠.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당권 설정 후의 건물은 지상권이 없어요. 그런데 설정 당시에 있는 건물은 지상권을 줘야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그리고 3번에 저당권은 토지와 건물 양쪽도 되고요. 한쪽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매로,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경매 때문에 토지, 건물 소유가 달라지니까 이건 처음부터 설정 당시에 있던 건물이니까 그 건물에, 그죠? 땅에 대한 권리 주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번 따라서 그 설정 후 건물, 우리가 설정 후에 나대지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죠. 그 나대지의 설정 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은 안 줍니다. 왜? 그건 은행에서 대항할 건물은 이때는 철거해야 돼요. 그죠? 저당권 설정 후의 건물은요, 얘는 경매는요, 이건 오히려 일괄 경매돼 가지고 아니면 철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른 얘기였었고요. 두 번째, 토지 위에 그럼 만약에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건축중, 자 건축중일 때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건물은 땅에 대한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은행에서 딱 설정할 때 갔을 때 카메라 찍어오거든요? 찍어오고. 그 당시에 보니까 건물을 짓고 있었어, 이렇게 막. 그래서 대출할 때 가봤어. 가봤더니, 이건 뭐야? 그랬더니, 건물을 지려고 했는데, 안 질 거야. 안 질 거란 말을 해요. 그죠? 또는, 그래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쭉 가서, 이게 저당권 경매가 되는 도중에, 이 와중에 건물을 줘요. 이렇게. 그러면 거의 경매가 돼서 완성됐을 때, 이때도 이렇게 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 두 번째는 그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 중 동치고 건축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설정할 때 줬는데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예상해. 그죠? 그래서 나중에 소유권, 즉 경매에서 매수인의 대금 납부할 때까지 완전히 독립된 건물이 들어왔어. 그러면요, 그런 건물도 주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설정 당시에 너 저당권자가 물론 너한테는 불리하겠지만 충분히 건물 막 짓고 있다가 예상하면 돈 빌려준 거 아니야? 그 지금에 와서 돈 더 받으려고 이제 배당금 안 주니까 배당이 모자라니까 막 건물을 철거하고 주잖아. 얘는 보세요. 배당금이 모자라니까 막 건물 철거하고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이미 줬을 때 충분히 앞으로 6개월 안에 충분히 또 질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돈 빌려준 거 아니야? 그죠? 그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있거나 두 번째는 충분히 건축 중이었을 때 대금 납부까지 완성됐다면 그것도 건물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건물이란 개념은 앞으로 장래 6개월, 그죠? 적어도 대금 납부 시까지 건물의 신축도 있는 거다. 그러나 자 3번은 다르죠. 아예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작권 설정한 후에 그죠? 양해를 얻어가지고 건물 줬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부정됩니다. 양해는 안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앞서 그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요, 그거는 강제 경매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그때 배웠었어요. 뭐냐면 포기할 수 있어요. 양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임의경매의 경우에는요, 법정 지상권 포기 안 됩니다. 양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음부터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건물주가 이 저당권자를 꼬셔가지고 꼬드겨가지고 건물 줬어. 그럼요, 저당권 뒤에 있는 건물 철거합니다. 하여튼 저당권 뒤에 있는 건물 철거한다고 보세요. 우리가 간단하게 경매 배우신 분들은 저당권 뒤에 있는 지상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안 줍니다, 지상권. 자, 4번. 자, 이번에 그러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1번 저당권, 한마디로 1번 저당권 진다면 건물 줬어. 그건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건물이 없는 토지에 1번 설정한 다음에 건물을 짓고 2번을 줬어. 근데 경매는 2번에 진행했어. 2번에 진행하더라도 1번 기준 봤을 때는 없는 거죠, 건물이. 그죠? 이렇게 네 가지 헷갈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좀 헷갈리는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똑같을 거. 자, 1번. 그 설정 당시에 우리가, 그렇죠. 설정 당시에 소유권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갔을 때 건물주하고 땅 중에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왜냐면,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가보니 내가 돈을 빌려주러 가니까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건물도 이거고 토지도 이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저당권자가 따로 팔아도 이 건물에 지상권을 줘도 얘가 불만이 없죠. 자기가 받잖아, 처음부터. 건물도 갖고, 그죠? 건물도 있고 서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설정 당시에 닿았을 때는 당연히 뭔가 계약이 있었겠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이 건물이 미등기면 어떡하냐? 미등기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이거죠? 자, 2번. 자,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같게 샀습니다. 근데 그 땅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땅에 대해서 대출을 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대지가 경매돼서 다른 사람 소유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죠?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 다른 사람 소유니까 법정 지상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것이 2000년 판례인데요. 이 판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등기 건물 있습니다. 건물 A 거겠죠? 근데 A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B가 삽니다. B가 사요. 그런데 일단은 보통 그렇게 되죠. 보통 이제 이 건물이 있는데 B가 땅과 건물 사는데 당연히 B는 이때 토지에 대해서 B가 되죠. 근데 건물은 아직 B게 아니에요. 등기상.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당연히 돈을 살 때, 보세요. 살 때, 땅을 살 때 대체받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땅을 사면서 이 저당권을 토제만 하죠. 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 같아요?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이번에 미등기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만 소유권 등기하고, 그죠? 또 뭐죠? 대지에만 설정하고, 그 포인트가 대지가 포인트예요. 대지에만 설정 등기했을 때, 그죠? 그때 설정 당시에 대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3번에 그 설정 당시에 그 동일한, 자 보세요. 그렇지만 설정 당시에 동일한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달라도 무방합니다. 즉, 설정 후에 달랐을 때는, 그죠? 예, 그건 별도로, 영유권이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저당권은 이제 토지, 건물 양쪽 아까 봤던 거 그 얘기고요. 밑에 판례 볼까요? 99년도. 일단은 이제 항상 저당권 문제입니다.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땐 양쪽 그 소유자가 같았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돈을 안 갚아서 저당권 실행으로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팔렸어요. 그렇더라도 당연히 설정 당시에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계속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데 뭐 5월이다. 그럼 그날 가보니까 건물이 존재했습니다. 양쪽 소유자가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돈을 안 주니까 경매를 막 진행을 하려고 그래. 1년 있다가. 근데 경매를 막 진행하는 중에 건물이 팔려요. 그죠? 한마디로 건물만 팔립니다. 그죠? 그게요. 그럴 때, 그러면 이 366조 소정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저당된 물건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해서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언더라인에 저당권자 너도 그죠? 그게죠? 저당권자도 자기가 설정 당시에 건물을 봤으니까 그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부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대출할 때 예상했던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또 설정자는 설정 당시에 그죠? 그 경매가 실행될 때에도 최소한도 그대로 유지되면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도 저당권자나 설정자에게 어떤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는다 거야. 근데 만약에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물 양수한 사람만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막대한 손해를 주기 때문에 건물 양수한 사람에게 366조의 소정에 법정 지상권을 줘도 맞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번. 그러나 아까 봤듯이 처음부터 없었죠? 나대지? 처음부터 없는 땅에다가 1번 설정한 다음에 건물 짓고 다시 2번 할 때 했을 때는 그 설정 당시에는 건물을 줬으니까 법정 지상권은 없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이번엔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시 건물을 지었을 때도 그때도 인정하자. 자, 민법 366조의 그 지상권은
설정 당시에 건물이 멸실 철거된 후에 재건축도 인정하자. 다만 우리가 꼭 똑같은 건물일 필요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철거한 다음에 다시 저도 인정하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느냐, 그럼 그대로 인정하자는 얘기죠. 자, 3번. 우리가 이제, 우리가 3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제.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하는 거, 또, 법정 지상권은 성립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등기가, 만약에 그 건물에 대한 얘기죠? 지상권 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팔죠. 양수인. 그 사람한테 땅 주인이 건물을 철거할 수 없죠.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샀기 때문에 땅 주인이 건물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이번엔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이번 공동 저당을 설정하고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잘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가 저당물이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이 다르게 됐을 때 이때도 366조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 것인가인데요. 우리가 이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다음 페이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보세요. 그 오른쪽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보통 저당권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저당권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건 사실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법정 조건이 있습니까? 경매가 들어왔을 때 지금 경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딱 들어와서 보면 이 건축물 대장에 있는 신축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저당권의 설정 일자를 비교해서 이게 먼저 있으면 이게 뭐 2011년 5월 7일이고 이게 2011년 9월 5일이다. 그럼 설정 당시에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없는 거지. 이게 판단한 것이지 뭐 뒤에 가서 하는 거죠. 한참 이때 가서 하는 거지 뭐 이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옛날로. 근데 이제 따라서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냐는 것은 이제 이 준공일자를 보고 아는 거예요. 대장 떼어가지고.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한 후에 건물 지축했을 때는 없어요. 없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공동저당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철거하고 건물 졌을 때, 그죠? 공동저당, 보세요. 아까는 저당권자가 봤을 때는 그 위에 아무것도 건물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 대한 땅 가치를 5으로 봤어요. 근데 갑자기 건물이 있다 그러면요. 남의 건물 보세요.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 있는 그죠? 그 토지에 대한 대출을 안 해줍니다. 보통 이제 지상권이 없는 걸 보통 땅 주인들은 그러니까 보통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분석할 때 제주도에 있는 정말 좋은 집이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 제가 가봤는데 용인에 정말 이쁜 집이 있어. 집이 95평 정도 되는데 건물이 정말 깔끔해요. 그런데 이 A인데 토지가 B야. 그죠? 이거는 며느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야. 이 경우죠. 근데 보니까 토지만 경매가 나왔어. 그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 와, 이거는 뭐예요? 이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살 거 아니야? 가봤어. 갔더니 건물 깨끗해. 그럼 뭐냐?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요. 그러면 이때는 보통 이거 봐도
이런 경우에는요, 대출 안 나옵니다. 시작권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그럼 내가 돈 다 드려야 돼? 샀어요. 이거 2억에. 가가지고 어떡할 거야? 가가지고 어떡할 거야? 이거 살 때. 첫째는 이 땅을 사가지고 가서 이 사람 목적 볼까요? 이 사람 목적은? 이 사람은 일단 목표 타점이 내가 한 30%만 나오면 돼. 여기서 그죠? 6천만 원만 나오면 내가 한 달 안에 3개월 안에 6천만 원만 나오면 나 팔 거야 이거. 그러면 얘가 가가지고 얘한테 뭐라고 할까요? 만나가지고 지금 땅 사고 보니까 건물이 귀하 건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땅을 철거하세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고요. 만나가지고 일단 이 땅은 내 건데요. 그랬죠? 그러면 이거 언제 놀랐다 하면 왜 이거 안 사시자고 했냐고 이거를. 그죠? 그래서 이 땅을 그때 한마디 하고 오죠. 그럼 이 사람은 머릿속에 복잡하죠. 그 다음에 또 전화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사시라고. 나 뭐 큰 욕심 없다고 해도 그래도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버텨. 그러면 철거하시오. 이게 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좋은 집만 고른 이유가 있어요. 좋은 집만 고른 이유는 뭐냐면요. 이 건물이 깨끗해야만이 이걸 사는 거야. 건물에 들어가면 안 사죠. 그죠? 건물주가 돈이 좀 있어야 돼. 이런 건물. 이건 땡큐죠. 네. 그리고 이제 팔고 나오는 거죠. 땅을 얘한테 주고 나오거나, 철거하고 나오는 건 너무 험난한 길이고, 그건 1년 이상 걸리고요. 싸우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단 말이야. 아까처럼 판단하는 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공동자, 여기도 A고, 여기 A였어요. 저작권자 K1, K 똑같아. 자, 공동 저당이었는데 건물을 철거할 수 있잖아요. 새로 건물을 쳐. 그렇지?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줄 것인가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 아셔야죠. 이건 없다 보시면. 설정 당시에 건물 썼지만, 아까 저당권 다음에 있는 건물이죠? 없죠. 왜 그럴까? 이거는 이미 저당권자, 이 건물이 있었으면은 건물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배당받는데 여기에 배당 못 받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새로운 건물을 진 다음에 여기다가 종전의 저당권을 이렇게 해주기로 해놓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 저당한 다음에 철거하고 신축했을 때 이것은 저당권 뒤에 있는 건물을 와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 이건 저당권자에 대해서 너무 피해가 큰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림 보시면 보통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동 저당하고요. 철거한 다음에 신축은 저당권 안 주는데 그 이유는 이 저당권자의 보호에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였었고요. 자, 그거 하나 볼까요? 12년도 3월 달 거. 자, 1항에. 동일한 소유와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됐습니다. 근데 그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똑같은 순위의 공동 저당을 안 해줬겠죠.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신축 건물이 한마디로 법정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365조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의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 지상권 등 어떤 법정 지상권에 제한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산정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타인의 토지 보세요. 여기 A라는 땅이 있고요. 토지가 있고 여기 B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근데 A 토지는 원래 5억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건물이 남의 땅이 있기 때문에 남의 땅에 있는 건물에서 땅 사가지고 누가 이익 있겠어요? 그죠?
누가 이겨? 이거 치료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2억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그 법정 지상권이 없다는 것은 이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그 어떤 이용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이용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게 공동담보했다가, 그렇죠? 공동담보했다가 철거한 다음에 신축했을 때는, 자, 공동담보해서 철거해서 신축했을 때는 저당권 뒤에 있는 건물이니까 지상권이 없어요. 없죠. 지상권이 없다는 것은 자, 우리가 물론 A란 토지하고 건물이 배당이 되겠죠. 그럴 때 A 토지는 우리가 요 2억으로 이용권이 있는 것처럼 봐야 될까요? 이용권이 없는 것처럼 5억으로 봐야 될까요? 5억으로 봐야 되죠. 이건 지상권이 없는 상태로 계산을 해야죠. 건물은 있지만. 왜?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어차피 이제 철거는 안 됐지만 이 건물이 없다고 쳐야죠. 간평할 때. 왜? 법정 지상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 건물은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야, 있지만.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의 주인은 남 땅에 있는 거야. 언제든지 나가면 나갈 운명이 있는 거야. 그죠? 불쌍한 운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 셋째 줄에 그 토지의 안분 대금은 법정 지상권의 이용 제한이 없는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절차에서 그 매각대금 안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배당이 안 나간 거죠. 다시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밑에 동일한 소유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자 다시 한번 언더라인입니다.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에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을 때요. 아, 법정 지상권이 없구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땅 주인과 동일하고 저당권자에게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자,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대해서 종전 토지와 똑같은 공동저당을 설정해 준다는 그런 약정은 없어요. 그죠? 없는 한. 따라서 이 저당 목적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됐을 때는 나오죠?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요. 이와 같이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해서 365조에 따라서 일괄 매각됐지만 그 일괄 매각대금 중에서 토지에 안분될 매각대금은 법정 지상권이라는 이용 제한이 없는 토지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집행법원이 이러한 일괄 매각 조차에서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안분을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한 권리자가 배당을 못 받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배당이의 청구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여기까지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 2013년도인가요? 우리가 토지와 함께 요건 이제 내일 잠깐 볼 건데 자, 결론만 보시면요. 토지와 함께 공동저당이 똑같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했는데 보세요. 이건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등기부에 마치 멸실로 돼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멸실했나 봐요. 멸실로 기재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토지가 구매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건물에 이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니까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해서 보시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까다로웠지만 이게 366조 요건 박스에 있는 정도 요건을 보시고요. 문제를 푸시고 한번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